이제 맨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딥러닝인데요. 딥러닝. 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고 벌써 사용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한번 제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은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AI, 머신러닝, 딥러닝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림인데요. AI가 이제 굉장히 브로드한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AI보다 조금 뒤에 나오고 뭐 80년대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거에 어떤 조금 세부적인 기술로 머신러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 2010년 굉장히 최근에 나왔다고 할 만하죠. 최근에 나온 기술이고 그 다음에 많이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정말 프라미싱한 기술 이 딥러닝이 있죠. 그래서 요 세 가지 단어 AI, 머신러닝, 딥러닝, AI, ML, DL 이 단어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자, 우선 AI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요. AI 저 왼쪽 위에 있는 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그 책의 이제 앞부분 이렇게 보면 그 AI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주로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 관점을 얘기를 하죠. 그 AI라는 게 사람처럼이냐 합리적인 거냐. 그 다음에 생각이냐 액팅이냐. 이게 보면 이게 뭔 소린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휴먼처럼 액팅하는 게 AI냐. 휴먼처럼 하는 것이 어, 그러니까 휴먼처럼 행동하는 것이 AI냐, 휴먼처럼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그러니까 보면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뭔 소린가 싶습니다. 특히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좀 그렇고요. 근데 각각이 뭐 제가 알기로는 각 연구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가장 명확한 거는 사람처럼 행동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처리 능력이 있냐, 어떤 업무를 줬을 때 처리를 하느냐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의 데피니션을 좀 더 보면요,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로 사람에 의해서 수행될 때 지능이 필요한 일을 수행한 기계를 만드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오, 지능이 필요해 보이네. 라고 하는 일을 기계한테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기계가 처리할 수 있다는 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게 AI 기술을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액팅 휴먼이라는 거는 그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나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만든 게 좀 뭔가 지능이 필요해 보이는 일을 잘 하느냐에만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AI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AI를 달성하는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거를 뭐 나사로 만들건, 그러니까 뭐 기어를 연결해서 뭐 기계식으로 만들건 전기식으로 만들건, 아니면 머신러닝 기법을 쓰건, 아니면 그냥 내가 if else로 프로그램 로직을 잘 설계해서 하든 이제 그 상관이 없는 거죠. 단지 중요한 거는 얘가 무슨 처리를 할 수 있냐가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이제 뭐 저기 어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제 어 사람이 했을 때 지능이 필요해 보이는 일을 기계가 처리하도록 시키면 그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뭐 그럴듯한 가정인 거죠. 그럴듯한 어, 생각인 거죠. 이게 가장 많이 받아들여진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인공지능을 달성한 방법 중에 전문가 시스템이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 이름은 굉장히 거창하지만 어떤 그 본질적인 측면을 보고 나면 결국은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규칙을 소프트웨어로 잘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프로그램 방식하고 내가 어떤 규칙들을 잘 코딩하는 방식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해서든 간에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은 뭐 네가 알아서 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 인공향신료 이런 데서 이제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결국 인공향신료라는 거는 이제 만족해야 될 조건이 딱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 거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고. 두 번째는 비슷한 자연물하고 비슷한 맛과 향이 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공지능이라 함은 우선은 자연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사람의 뭐 인간의 뇌가 아니고 달성한 게 아니고, 두 번째로 인간의 뇌랑 비슷한 동작을 하는 거죠. 그거를 끓여서 만들었던 뭐 분별 증류로 만들었던 뭐 어떻게 해서 만들었던 그 방법 자체는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꼭 우리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점. 우리는 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 방식으로 생각해서 해결을 하는데 뭐 컴퓨터는 잘하는 게 데이터 룩업과 어, 데이터 룩업과 뭐 연산이니까요.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체스를 두는데 인간은 뭐 이렇게 자꾸 뭐 체스를 좀 장기를 둘 때 생각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걸 프로그램 만들 때는 그냥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수들을 플레이 키보드를 다 넣어놓고 거기서 굉장히 빨리 룩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저는 뭐 이런 게 굉장히 공격적인 얘기를 할 레벨은 아닌데 이제 딕스트라 자료 및 구조 및 알고리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그 유명한 딕스트라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컴퓨터가 생각을 할 수 있냐는 질문은 잠수함이 수영을 할 수 있는 질문만큼 딱 그 정도 흥미롭다. 그러니까 잠수함의 핵심은 물속을 이동하는 거죠. 어떤 행동, 액팅을 하는 건데 그 액팅이 물속을 이동하는 거 핵심인 거지. 그 액팅 이름을 수영이라고 부르고 말고는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생각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이상한 질문인 거죠. 어떻게든 중요한 거는 잠수함이 물속을 다니는 것처럼 컴퓨터가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느냐가 이게 질문인데 그 수행하는 방법이 수영이냐고 묻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담겨 있는 거는 어떤 우리가 꼭 휴먼처럼 해야 된다라는 좀 선입견을 버리고 컴퓨터는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있죠. 장점은 좋은 기억, 좋은 정확한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고 연산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 그다음 인간이 가진 능력 대부분이 없죠. 뭐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랬을 때 그 해결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이라고 부르냐 안 부르냐는 전혀 중요한 질문이 아니고 그런 질문에 이렇게 너무 생각을 쓰는 것도 사실 낭비죠. 중요한 질문은 이 태스크를 잘 해결했느냐 아니냐. 이게 AI의 중요한 질문인 거죠. 그래서 AI 역사는 꽤 길고요. 뭐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우리나라에도 뭐 좀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던 영화죠. 이제 튜링이 컴퓨터를 만들면서 세계 최초의 컴퓨터를 만들면서 뭐 굉장히 앞서갔죠. 그래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AI는 뭐 AI란 단어는 그때 쓰이진 않았지만 AI에 대해 생각을 하고 그 유명한 튜링 테스트라는 걸 만들었죠. 그러니까 튜링 테스트라는 거는 이게 이제 이 기계가 지능을 가졌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지능의 정의를 내리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했을 텐데 튜링은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딱 초점을 맞춘 거죠. 다 됐고 지능이 뭔지 다 됐고 지금 말한 테스트를 시행하자. 무슨 테스트냐 하면 질문자가 밖에서 있고
문이 두 개가 있는 안에 방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 하나에는 사람이 앉아 있고 방 하나에는 컴퓨터가 들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람 A와 채팅을 한 15분 주고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방 B에 있는 기계랑 채팅을 15분 주고 받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인테로게이터가 질문자가 사람과 너는 사람이었지? A방엔 사람, B방엔 기계라고 정확하게 지목을 할 수 있다면 얘는 기계는 지능이 없는 거고요. 인테로게이터가 어느 게 사람인지 어느 게 기계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지능이 있다고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지능이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을 사람이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처럼 딱 행동을 하는 거 질문을 했는데 사람과 구별이 불가능한 거죠. 그런 경우는 지능이 있다고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액팅 휴머닝 관점에서 이제 대표적인 테스트가 이제 튜링 테스트가 되겠죠. 그다음에 뭐 여러분 많이 보셨듯이 뭐 그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뭐 사람들을 없애려고 하는 뭐 그런 소설적인 상상도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인공지능 갖고서 뭐 개발된 게 별로 없다. 뭐 그러면서 뭐 지원금 줄여라라는 뭐 보고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게 이제 딥블루가 있었죠. 딥블루가 어 이 게리 카스파로프 뭐 저는 체스 잘 모르지만 굉장히 유명한 체스 챔피언 굉장히 어린 나이에 세계 랭킹 1위에 올라서 그 자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1위를 차지하신 분이죠. 이 체스는 이제 바둑은 먼저 두면 뭐 일곱 집 반인가요? 아홉 집 반인가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흑과 백에 대해서 좀 균형을 좀 맞추려고 하는데 체스는 먼저 둔 사람의 균형을 맞춰줄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자기가 먼저 둘 때는 이기려고 노력하고 자기가 다음에 이제 선이 아닐 때는 어, 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비기려고 노력을 해서 이제 비기는 경우도 꽤 많이 나오죠. 그래서 딥블루랑 해가지고 딥블루가 두 번 이기고 세 번 비기고 카스파로프는 한 번 이기고 세 번 비기고 해서 이 딥블루가 이긴 거죠. 그러니까 세계 랭킹 1위를 컴퓨터가 체스에서 이긴 거죠. 어, 이게 이제 체스를 어떻게 이제 두느냐 고수들이 이제 뭐 고수마다 좀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르다고 합니다. 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어, 한국 기원에 자주 방문하신 분한테 들은 거니까 뭐 두 칸 건너 들은 거죠. 한 칸, 두 칸. 뭐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이게 이제 그 고수들은 이게 이제 지금 상황이 있으면 미래로 진행이 되면 어떻게 상황이 진행이 될지 바둑돌이 어떻게 놓일지 이렇게 보면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내가 여기다 놓고 너가 여기다 놓고 이렇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생각을 못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양쪽이 합리적으로 하면 이제 그 로컬하게 이제 그게 보이는 거고 그거 갖고서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따지면 뭐 스무수 이제 뭐 체스로 치면 이제 그런 미래까지 보이는 건데요. 사실 기계로는 그게 달성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게 체스 같은 경우는 한 번 둘 때 선택의 폭이 한 20개 정도로 잡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번 한 수합을 내다 보려면 경우 20개 따져야 되고 두 수합을 내다 보려면 20의 제곱, 세 수합을 내다 보려면 20의 3수. 이 경우 수가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브루트 포스하게 해가지고 이걸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딥블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기보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그걸 다 잘 저장시켜 놓고 거기서 그걸 빨리 룩업해서 이제 상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 인간이 체스를 두는 방법하고는 뭐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뭐 비슷한 점도 많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공지능을 달성할 때 우리
휴먼이 하는 것처럼 꼭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거죠. 휴먼이 하는 거랑 물론 서로 배울 점은 무척 많이 있지만 그거를 똑같이 따라해야 좋은 거다. 그런 건 없는 거죠. 물론 서로 배울 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 지인 중에서 요즘에 이제 그 컴퓨터가 랭귀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올라갔죠. 번역도 잘하고 그러죠. 그래서 컴퓨터한테 랭귀지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사람한테 랭귀지를 가르치면 어떨까라는 걸 이제 굉장히 진지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신 분들, 그러니까 교육 방법을 머신러닝에서 배운 거죠. 그런 분도 있고요. 반대도 강행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에는 이제 IBM에서 왓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제퍼디 쇼라는 게 있죠. 제퍼디 쇼는 어떤 거냐면 저런 질문들을 들려줍니다. 캐서린 캐년이 이 도시를 발굴했고 파묻혀 있는 거를, 그다음에 성경책 여호와 수하기에 벽이 뭐 17번 수리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면 이제 부절 딱 눌러서 그것은 여리고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 아역 배우는 마이걸이란 영화에서 스크린상 첫 키스를 했다. 그러면 이제 부절 딱 눌러서 맥커리 컬킨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런 퀴즈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어떤 언어를 이해한다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태스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계한테 명령을 내릴 때 우리 인간들의 언어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기계한테 명령을 내릴 때 기계들의 언어로 얘기한다면 그 이제 프로그램한 거고 좀 제한이 되는 거죠. 소수의 사람만 할 수 있다든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의 언어로 명령을 주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의 언어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죠. 그래서 뭐 이 우리가 자연어, 내처럴 랭귀지라고 하는 자연어의 의미를 파악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태스크인데요. 중의성도 많고 뭐 해석이 여러 가지도 있죠. 뭐 실제로 제퍼디 쇼에 나온 뭐 굉장히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가 언어의 중의성을 표현해 주는 문제인데요. 질문이 대략 이런 식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머무는 곳이고 그것은 키보드 위에도 있다. 응?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인데 키보드 위에도 있다. 이게 이제 언어의 중의성을 이용한 거죠. 정답은 홈인데요. 홈. 우리 홈에 우리 가족 집에 이제 마음이 머무는 거고, 그다음에 키보드 위에 홈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뭔가 굉장히 중의적으로 복잡하게 쓰이는데 그걸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왓슨이 한 거고요. 이게 이제 그래도 굉장히 공정하게 했어요. 왼쪽 분은 켄 제닝스라고 이 제퍼디 쇼에서 가장 많은 연속 우승을 하신 분, 오른쪽 분은 가장 많은 상금을 받으신 분일 거예요. 상대로 해서 우승을 했고요. 뭐 음성 인식이나 이런 게 있지는 않았고요. 이 사람들한테는 질문을 읽어서 들려줬고 기계는 한테는 텍스트 쿼리를 날린 거죠. 텍스트 쿼리를 준 거죠. 음성 인식을 한 건 아니고요. 그럼 텍스트 쿼리를 하는데 그러면 텍스트 쿼리를 받으면 기가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질문이 이제 말이 소리가 끝나는 순간에 텍스트 쿼리를 보내서 처리하도록 했죠. 뭐 그런 점으로 이제 보정을 해가지고 왓슨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알파고 여러분들 다 목격을 하셨을 테고요. 알파고 해가지고 세상에서 알려진 보드 게임 중에서 제일 복잡하다는 보드 게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이제 이긴 거죠. 이 그 제퍼디 쇼의 왓슨 같은 경우는 딥러닝적 요소가 조금 들어갔는데 알파고는 그냥 딥러닝만 쓰였다고 해도 되겠죠. 기본적으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이루어진 구조고요. 그다음에 뭐 딥 리인포스먼트론, 그러니까 딥러닝과 관련된 기술들이 쫙 적용된 그거죠.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AI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고 중요한 점은 어떤 태스크를 잘 수행하느냐. 그 태스크를 수행하는 방법은
휴먼이 수행하는 방식과 비슷할 수도 있고 전혀 생뚱맞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고 태스크만 잘 수행하느냐 이게 AI의 관점인 거죠. 그러면 머신러닝은 무엇이냐? 어, 이제 제가 이제 4학년 그 학부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게 되면 이제 학생들한테 뭐 이번 학기에 뭐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만들어서 뭐 발표하라 그러면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참 아이언맨이 4, 5년 전만 해도 아이언맨이 가장 핫한 영화라서 아이언맨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제스처 인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이제 프로포저를 내죠. 제스처 인식 시스템이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학부생들이 만들 수 있을 리는 없지만 만들려고 트라이 해보는 것 자체는 좋기 때문에 만들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뭐 다 하긴 힘드니까 제스처 A, 제스처 B, 제스처 C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 학기 동안 혹은 1년 동안 뭘 만든다고 애를 써서 하는데요. 이게 한 학기가 끝나고 나면 들고 오는 거는 거의 예외가 없이 똑같습니다. 어떤 걸 들고 오냐 하면 뭐 이런 블록 다이어그램에 무언가를 들고 오는데 이 자기 손을 보고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손을 보고서 뭐가 특징일까? 뭐 끝이 뾰족하다? 아니면 스킨 컬러 뭐 살색이다. 뭐 살색을 판단하는 뭐 로직을 만들어요. 뭐 빨간색은 어떤 범위에 있고 혹은 뾰족한 점을 찾는 로직을 만들어요. 손가락같이 뾰족하니까. 그 다음에 손가락이 몇 개 펴져 있는지 알기 위해서 뭐 손의 중심을 찾고 원의 중심을 구하고 뭐 등등등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 개수를 세는 건데요. 이 방법 자체는 문제가 하나도 없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이해를 코드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부분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성공적으로 해결이 됐죠. 단 문제는 제스처 인식에는 전혀 동작을 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죠. 제스처 인식을 이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물며 아직 한참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저 방식으로 해가지고 당연히 안 되고 조금만 복잡한 상황이라 다 실패를 하는 거죠. 이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죠. 제스처 손 이걸 인식하는 거는 이제 지능이 필요한 AI 태스크인 거고 그걸 달성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방식으로 달성을 해서 성공했으면 좋은데 실패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등장하는 게 머신러닝, 방법론인 거죠. 방법론 1은 내가 갖고 있는 혹은 전문가의 직관과 어떤 경험을 갖고서 코드를 잘 쓰겠다라는 방법이었던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머신러닝을 이용한 방법은 뭐냐 하면 내가 데이터를 많이 모을 테니까 저 사진 제스처 1, 사진은 제스처 2, 저 사진 제스처 3이라고 많이 모을 테니까 이 데이터로부터 이 알고리즘이 바꿔 말하면 컴퓨터 네가 좀 일반적인 규칙을 찾아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역할은 데이터를 모아주는 거. 뭐 앞으로 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인간의 역할이 많긴 한데요. 아주 대강 얘기해서 인간은 데이터를 모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규칙을 발견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발견 지금 요 그림에서 점선으로 된 회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회색 점선으로 된 게 이제 트레이닝 부분인 거죠. 내가 이 모델을 만드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그 모델을 사용해서 인퍼런스한 부분이 빨간 점선. 그래서 그 모델을 갖고서 인퍼런스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머신러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AI를 달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이고요.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로 한다. 데이터를 제공해 줌으로써 무엇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아니, 뭐 그게 다 되나? 뭐 입력이 사진이고 비디오고 뭐 소리고 뭐 텍스트고 어떻게 하냐?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뭐 비디오, 뭐 사진 같은 경우는 숫자의 어레이죠. 2차원 어레이가 사진이죠. 뭐 컬러까지 쓴다면 뭐 3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시간축이 들어가는 거죠. 숫자들인 거죠. 음성, 웨이브폼 1차원 숫자들인 거죠. 뭐 44.1kHz로 샘플링했다고 그러면 1초에 44,000 만 개의 44,100개의 샘플이 나오는 거죠. 그건 다 소린 거, 다 숫자인 거죠, 저런 것들이. 그다음 결과도 뭐 제스처 1, 제스처 2도 제스처 1, 제스처 2,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매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것보다 더 자주 쓰이는 거는 뭐 원하드 인코딩에서 고양이는 100, 개는 010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 놓는 거죠. 그럼 번역은 어떻게 하느냐? 번역도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죠. 한국어 문장은 한국어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죠. 각 단어가 그러니까 사전은 물론 고정시켜 놔야 되겠지만 각 사전에 몇 번째 나오나요? 3번, 1000번째, 1500번째, 2000번째. 이게 단어들의 인덱스를 갖고 써 놓으면 그게 한국어 문장인 거고 그게 번역이 됐을 때는 영어 단어의 인덱스를 써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숫자가 들어가서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뭐 모든 태스크는 결국은 다 숫자가 들어가 숫자로 나오는 걸 표현할 수 있고 그게 바로 함수인 거죠. 숫자가 들어가 숫자가 나온. 그래서 어떤 숫자가 들어가서 어떤 숫자가 나오도록 학습을 하는 거고 이 과정을 어 이게 이제 뭐 어떤 저 블랙박스로 표현하고 저 블랙박스를 데이터로부터 안에 부분을 만들겠다. 인풋과 아웃풋을 주면 저 안에 부분을 만들겠다. 이게 머신러닝 어프로치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태스크를 할 때 태스크가 이런 입력이 나왔을 때 저렇게 나오도록 이 아웃풋을 나오도록 이 안에를 코드로 적어주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었다면 이 머신러닝 방법은 인풋과 아웃풋을 잔뜩 모아놓고 저 안에를 기계 네가 찾아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 어프로치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요즘에 뭐 가장 많이 쓰는 블랙박스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신경망인 거죠. 그러니까 신경망은 어떤 생각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레고 블락을 모아서 비행기를 만들 수 있고 뭐도 만들 수 있고 뭐도 만들 수 있고 하신 거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AI에 가장 적합한 하드웨어 구조는 지능을 달성하는 가장 좋은 하드웨어 구조는 인간의 뇌인데 그럼 인간의 뇌를 흉내내서 만들면 어떨까? 자, 인간의 뇌를 흉내내서 만들려면 인간의 뇌의 빌딩 블록이 뭘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인간 뇌의 빌딩 블록 가장 핵심이 뉴런인 거죠. 뉴런. 그래서 그 뉴런 하나하나를 잘 흉내내서 붙여서 만들자. 이게 이제 지금 가장 핫한 뭐 핫하다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 지금 거의 도미넌트한 어프로치인 거죠. 그래서 실제 뉴런이 왼쪽 좀 생겼죠. 그래서 어떤 거냐 하면 이게 뉴런 다른 뉴런들에서 신호를 내보내는 거죠. 신호를 내보내면 저 사이에 왼쪽에 있는 저 틈새가 이제 시냅스 갭이라고 불리는 건데 시냅스 갭에서 이제 이온들이 나오는 거죠. 뭐 나트륨, 칼륨, 뭐 소듐, 포타슘 펌프라고 뭐 그렇게 부르나요? 아무튼 거기서 그 나와가지고 전이차가 생기는 거고 그 전이차에 대해서 어떤 시냅스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어떤 시냅스에서는 굉장히 둔감하게 반응을 해서 그게 합쳐진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뉴런이 또 그거에 비례해서 신호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온을 분비하는 거죠. 이걸 딱 보고서 이건 뭐 50년대 그 전에도 알려진 사실이고요. 이걸 갖고서 흉내를 내서 만든 거죠. 뭐냐 하면 X1, X2, X3, Xn이 입력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냅스 하나, 그거는 큰 숫자를 곱하고, 아주 둔감하게 반응하는 건 작은 숫자를 곱하고, 합쳐지는 거는 더하기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기준을 통과하면 발생, 나도 이온 분비 얼마 미치면 안 한다. 그렇게 해서 액티베이션 펑션 붙이고. 그러니까 지능을 흉내내기 위한 하드웨어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모델로 뉴런을 찾은 거고, 인간의 뇌에 있는, 동물들의 뇌에 있는 뉴런을 찾은 거고, 그 다음에 그 뉴런을 수학적으로 모델링 한 거죠, 오른쪽이. 그래서 그럼 어떻게 저거로 인공지능을 달성할 수 있느냐, 뭐 저런 바보 같은 회로로, 뭐 이제 그런 질문이 드실 수 있죠. 이제 그 질문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CPU를 만드는데 트랜지스터를 붙여서 만드는 거죠. 트랜지스터 10억 개를 이렇게 어떻게 잘 배열해서 만드는 거죠. 트랜지스터 하나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뭐 전기를 통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통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신호를 줘가지고. 이 뉴런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뉴런 하나도 사실 그렇게 쓸모가 있다라는 걸 보여준 연재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통조림 회사로부터 어떤 과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뭐냐 하면 컨베이어 벨트에 물고기가 지나가는데 두 종류의 물고기가 지나가. 하나는 연어고 하나는 농어입니다. 그래서 때 저한테 주어진 임무는 이 지나가는 물고기가 농어인지 연어인지 판단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맨 처음에 저는 뭐 물고기도 잘 모르니까 맨 처음에 할게 연어랑 농어랑 많이 주세요. 그래가지고 참 그 전에 그걸 여쭤보겠죠. 이거 뭐 당연히 센서가 있어야 되는 건데 무슨 센서가 설치되어 있나요? 그랬더니 그 일을 주신 분이 밝기랑 물고기의 밝기, 그 다음에 물고기의 뭐 길이, 폭, 이 두 개를 측정한다. 센서 두 개. 그러니까 숫자 두 개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주어진다고 하면 저는 이제 물고기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러면 연어랑 농어랑 많이 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연어의 폭, 그다음에 연어의 밝기를 다 점을 찍은 거죠. 그게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이죠. 그 다음에 농어도 빨간색 점을 다 찍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점들을 쫙 보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생각이 잠기는 거죠. 연어랑 농어랑 구별을 하려면 저 직선 좌우로 구별하면 되겠네. 그래서 규칙을 만드는 거죠. 그 규칙이 7.3L 곱하기 3.4. 저건 그냥 제가 자대에서 찾은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저 위의 식을 만족하면 농어, 저 밑에 식을 만족하면 영어죠. 제가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를 작성해서 그러면 인공지능을 달성한 거고, 그 다음에 뭐 머신러닝을 쓴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규칙을 발견한 거니까요. 근데 어떻게 찾았든 간에 이 수식이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 숫자가 곱해지고 더해져서 어떤 액티베이션을 통과한다라는 점에서 뉴런 하나랑 하는 일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보시면 뉴런 하나도 뭘 판단하는 데 쓰일 수 있구나, 구별하는데. 이제 극단적으로 센서가 추가되면 왼쪽이 좀 더 복잡해지겠죠. 그렇지만 가능한 거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사진도 그냥 뭐 1000 곱하기 1000의 칼라 사진이라고 그러면 숫자가 300만 개 있는 입력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입력 신호에 대해서 웨이트가 곱해지고 뭐 더해지고 이런 거로 뭐 구별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머신러닝 방법도 뭐 수십 가지가 있죠. 뭐 진행하다가 머신러닝 뭐 방법을 어떻게 골라야 될지 이런 표도 한번 살펴보고 그러겠지만 수십 가지 뭐 방법이 있죠. 그 중에서 골라 써야 되는데 그 중에 요즘에 거의 대부분 진짜 많이 쓰는 방법이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면 한 8, 90% 커버할 수 있다는 방법이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방법이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게 뉴런인 거고 지금 뉴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 뉴런이라는 게 숫자가 들어오면 웨이트가 곱해져서 더해져서 나가는 거고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게 그 이제 학습하면서 네트워크가 찾아야 될 파라미터인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로부터 7.3, 3.4, 100을 찾아야 되는 건데, 자, 앞에 있는 거 생각해 보시면 7.3, 3.4, 100을 제가 데이터로부터 찾았죠. 이거를 제가 찾은 게 아니라 기계한테 찾도록 시키면 그게 머신러닝인 거죠. 데이터를 주고서 7.3, 3.4, 100을 찾도록 해주면 그게 머신러닝이죠. 데이터로부터 기계가. 그래서 되는 거고, 얘들을 굉장히 많이 붙인, 그러니까 뉴런들을 그물망처럼 연결해 놓은 거를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신경망. 그러니까 저게 기본 뼈된 거죠. 그리고 이제 숫자 인식 같은 경우는 숫자가 들어왔을 때 숫자라는 게 이제 그림이라는 게 10 곱하기 13, 뭐 저 정도 그림 생각한다면 입력이 140개. 그 다음에 출력은 뭐 하나라고 만들어서 0부터 9까지 나오게 하셔도 되는데, 그것보다 뭐 여러 가지 이유상 훨씬 좋은 방법이 출력을 9개로 뽑아서 첫 번째가 제일 크면 0, 두 번째가 제일 크면 1, 마지막 게 제일 크면 9, 이런 식으로 나오도록 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오늘 실습으로 한번 진짜 만들어 보실 거고요. 생각보다 훨씬 만들기 쉽다는 거, 뭐 해보신 분들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훨씬 쉽다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제 경우상 오히려 까다롭고 힘든 부분은 데이터 모으고 정제하고 데이터 파이프라인 만들고, 그 다음에 참 어려운 부분이 디버깅하는 부분이죠. 보통 만들면 안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이 그렇듯이. 그걸 되게 하는 게 그게 이제 공부고 배워야 될 내용이죠.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시작할 내용은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란 키워드를 했고 머신러닝이란 키워드를 했는데요. 그러면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지금 특히 뉴럴 네트워크 중심으로 봤을 때 설명을 드릴 건데, 크게 나누는 키워드 3개가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러닝, 리인포스먼트 러닝입니다. 요 세 가지 키워드를 굉장히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어떤 문서나 이런 것들을 읽고 누가 뭐로 학습을 했다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단어들을 모르면 이해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한 번 이 단어만 잘 익숙하게 알고 계시면 그다음 아 얘는 이렇게 했구나 해서 이제 문서들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편한데, 이 단어들을 이제 잘 모르시면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은 지도 학습,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비지도 학습,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강화 학습. 요 세 단어를 꼭 알고 계시고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슈퍼바이즈 러닝은 뭐냐 하면 네트워크가 들어왔을 때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사용자가 다 준비해 놓는 겁니다. 요게 들어오면 요게 나와라 라고 다 준비해 놓는 거죠. 앞에 뭐 물고기 얘가 딱 슈퍼바이즈 러닝의 얘인 거죠. 물고기로부터 취득한 2개의 센서 값이 들어오면 얘가 연어다 농어다 다 답을 달아놓는 거죠. 원래 알고 있던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보면 트레인 데이터, 로 데이터가 있는 거죠. 로 데이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레이블 이렇게 있으면 그거 갖고서 모델 트레이닝해서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모델을 이제 세상에 배포하면 그 모델 갖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레이블이 뭔지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고요. 뭐 여기다가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이라는 거는 만약에 앞에 같은 예라면 이제 이런 앞에 그 피처 익스트랙션이 없는 예라면 앞에 같은 경우는 물고기 사진 같은 느낌? 이게 데이터가 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뭔가 로 데이터가 그냥 센서에서 나온 것들을 그냥 다 넣어주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센서에서 나온 데이터 중에서 뭐가 중요한지 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평균값이 중요하다거나 뭐 베리언스가 중요하다. 이걸 대부분 아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그걸 갖고서
그 처리를 해서 그거를 로우 데이터를 좀 내가 가공해서 넘겨주겠다. 그게 피처 익스트랙션인 거죠. 이렇게 살 수도 있고요. 피처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어떤 아는 것들을 넣어서 시스템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이제 이게 아이리스가 세 종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보시면 뭐 발음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두 번째는 확실히 다른데 첫 번째랑 세 번째는 조금 헷갈리죠. 이제 이걸 보고서 사진을 주고서 뭐 중에 뭔지 구별해라. 이게 이제 위에 있는 시나리오 같은 거죠. 사진을 주고서 구별해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에 가깝겠죠. 그냥 데이터 다 주고 해결해라. 근데 여기서부터 뭐 데이터를 갖고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뽑는 거죠. 뭐 어떤 랭스가 어떻게 되고 어떤 랭스가 어떻게 되고 뭐 이걸 막 뽑는 거죠.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 사진이니까 저기 1000 곱하기 1000 이미지라고 그러면 뭐 300만 개의 숫자가 들어간 굉장히 복잡한 모델이 되고 데이터도 트레이닝할 때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데이터가 얼마큼 필요하느냐는 입력의 어떤 디멘전하고 굉장히 깊은 상관이 있죠. 입력이 뭐 100만이다 그러면 데이터도 뭐 사실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입력이 뭐 5차원이다 그럼 데이터는 뭐 수백 개로도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복잡한 입력을 쓰려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고 뭐 그런 걸 고려해서 피처 익스트랙션을 넣어서 문제를 단순화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은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없네. 나 원래 알던 거랑 비슷하네. 그러면 비지도 학습은 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비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은 데이터만 딱 던져주는 거예요. 뭐 사진만 던져주는 셈인 거죠. 아니 그러면 대체 내가 답도 안 가르쳐주고 사진만 던져주고는 뭘 어쩌란 말이냐?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드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뭐 스마트폰 써보시면 그 사진을 막 찍으면 그 사진에 사람들이 분류되는 거 보실 수 있죠. 저 사진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뭐 아내 사진, 그다음에 뭐 자녀 사진 분리되는 거 보실 수 있죠. 얘가 사진이 누구라고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답을 안 가르쳐 줘도 데이터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클러스터링인 거죠. 데이터를 갖고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슷한 것끼리 묶어주는 거. 또 데이터 갖고 살 수 있는 중요한 게 그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을 바꿔주는 거죠. 내가 이 데이터를 A 방식으로 표시했는데 이걸 B 방식으로 표시하면 더 적은 숫자로 잘 표현할 수 있다. 뭐 좀 약간 10% 정도 바뀌긴 하지만 저장 용량은 10분의 1 정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또는 비슷한 데이터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만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은 지도 학습인데요. 인풋과 아웃풋을 둘 다만 준 거고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비지도 학습으로 인풋만 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이 꽤 있다. 대표적인 게 클러스터링, 비슷한 것끼리 묶는 거. 그 다음에 피처 러닝, 표현법을 새로 배우는 거. 또 한 가지는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한테 심슨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주면 여러분이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피메일과 메일로 나눌 수도 있겠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이 클러스터링이라는 거는 정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캐릭터를 피메일과 메일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나눌 수도 있는 거죠? 심슨의 패밀리와 스쿨 인플로이로 나눌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클러스터링을 할 때 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싹 나와서 그걸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클러스터링은 알고리즘 적용하면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클러스터링이 되는데 그게 나한테 원하는 게 되려면 클러스터링 방법 선정부터 굉장히 많은 디시전을 잘 내려야 되는 거죠. 클러스터링 방법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런 걸 잘 디시전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꼭 내가 원하는 성질이 발견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이렇게 고객 데이터 갖고서 어떤 물건을 추천해 줄지 맞는 거로 구별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 성별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죠. 성별이나 나이. 근데 뭐 지역으로 구별이 됐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은 뭐 쓰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할 게 많아요. 슈퍼바이즈 러닝이 사실 스트레이트포워드하고 쓸모 있고 뭐 배우기도 쉽고 그렇고요. 슈퍼바이즈 러닝은 좀 생각할 게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원래 있는 글자들은 다 원래 있는 동그라미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색깔이 하나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적용했을 때 결과 드린 거죠. 보면 뭐 C와 D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E랑 F는 다른 거 나오는 게 다 밸리드한 거죠. 어찌되었든 간에 클러스터링은 굉장히 쓸모가 있는 머신러닝 기법이고 머신러닝 태스크고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이해인 거고 뭐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뭐 이 코스에서는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예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인데요. 내한테 데이터가 많이 주어지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도 있겠죠. 비슷한 거 만들어내기. 어떤 A라는 사람의 사진이 많이 있으면 A라는 사람을 뭐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사진을 만든다.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요. 지금 동영상이라서 아마 지금 네트 환경에서 잘 보이시지 않으실 텐데요. 그래도 한번 뭐 띄엄띄엄이라도 한번 느낌을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연예인들, 셀레브리티 사진들을 줘서 그 사진을 갖고서 연예인처럼 보이지만 실제 어떤 존재하는 인물 누구랑도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것도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하나의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변하느냐, 뭐 비디오라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중요한 질문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메뉴가 지도학습,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죠. 리인포스먼트가 이게 이제 뭐 부대에서 싸우다가 부족하면 이제 병력을 더 보내라. 이제 리인포스먼트가 필요하다 그거죠. 그냥 계속 뭐 강화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자, 여러분이 어떤 컴퓨터 게임이 있고 이 게임을 잘하는 AI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있냐,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이걸 달성하시겠다라고 결심을 하셨다면 이제 데이터를 모아야 되겠죠.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떤 양질의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입력은 게임 화면이겠죠. 입력은 게임 화면이고 출력은 조이스틱 컨트롤이겠죠. 내가 이 게임을 잘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게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화면에선 이렇게 하게 하고 저 화면에선 저렇게 하게 하고 쫙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거죠. 이 입력에서는 저 출력, 이 입력에서는 저 출력 쫙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입력과 저 출력에 대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슈퍼바이즈 러닝 기법으로 학습하면 저걸 플레이하는 저 게임을 플레이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겠죠. 이 방법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고요. 근데 아쉬운 점이 있죠. 뭐냐 하면 새로운 게임이 나올 때마다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새로 모셔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아무리 잘해봤자 그 게임을 플레이했던 사람 정도까지가 한계겠죠. 이제 이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거 말고 나는 너한테 뭐가 중요한지만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 오래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혹은 이 점수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하다. 그것만 딱 알려주는 거죠. 그러고는 네가 게임해서 저 숫자 좀 높여봐 이러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그림을 뭐 많이 그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에는 옵저베이션이라는 게 저 밑에 있는 지구가 인바이러먼트인 거죠. 게임기 같은 거죠. 그 뇌에 그려놓은 게 저 뭐 사람인 거고, 사람은 게임 화면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게임기는 지금 몇 점인지도 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몇 점인지와 화면을 보고서 저 뇌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을 시키면서 저 게임을 잘하는 뇌를 학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리워드만 보고서 저걸 학습시키는 건데요. 좀 약간 처음에 들으면 공상과학 같은 얘기가 좀 들죠. 아니, 이 바둑으로 치면 리워드는 승패만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중간에는 리워드도 없어요. 게임 중간에 리워드가 없잖아요. 게임이 끝날 때쯤에 끝나면 이겼다 졌다 딱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는 거는 옵저베이션. 그러면 이 뭐야 이 에이전트가 그러니까 이 AI가 어떻게 플레이해야 할지 어떻게 바둑을 둬야 될지를 배우는 거죠. 처음에 들으면 이게 진짜 가능해? 와 이거면 뭐 아무거나 다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막상 깊이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우아하거나 뭔가 이렇게 엄청난 방법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이제 뭐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해서 강화학습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우선 지금 화면이 들어오면 어떤 키보드를 누르는 뉴럴 네트워크를 하나 만드는 거죠. 랜덤 넘버로 초기화해서. 왼쪽 그림을 보신다면 지금 게임 화면이 입력인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움직이는 거 위아래만 있으니까 출력은 뭐 플러스 위로 가면 되고 마이너스 아래로 가면 되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화면을 입력으로 넣으면 출력으로 숫자 하나가 나온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게임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위아래 움직이는 게 랜덤하게 움직이겠죠. 랜덤하게 움직이니까 아마 랜덤하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랜덤이라는 거는 뭐 어떤 게임에 유리하게 움직인 게 아니라 그냥 뭐 랜덤 넘버로 초기화됐으니까 막 아무렇게 움직이고 뭐 거의 막 1초 있다가 죽고 뭐 2초 있다가 죽고 이러겠죠. 근데 저걸 플레이할 때 어떤 랜덤적인 요소를 넣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뉴럴 네트워크 출력하고는 좀 다르게도 이동을 시키는 거죠. 기본적으로 뉴럴 네트워크 출력하고 똑같이 움직이는데 어떨 때 위로 가라고 하는데 아래로 가게 하고 이런 랜덤적인 요소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 랜덤적인 요소를 하다 보니 어떤 애는 순전히 운이 좋아서 맞는 방향으로 움직여서 조금 더 오래 산 거죠. 어떤 애는 좀 더 빨리 죽고. 그래서 이걸 한 라운드가 끝나고 나면 조금 결과가 좋았던 애들과 결과가 좀 나빴던 애들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결과가 좋았던 애들을 포지티브 따라해야 될 애들로, 그다음에 결과가 나쁜 애들을 네거티브 따라하지 말아야 될 애들로 나와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슈퍼바이즈 러닝처럼요. 그러고 나서 다시 플레이를 시켰더니 아까랑 똑같은 방법. 이번엔 아까보다 조금 잘해서 한 2초 정도 살아남은 애들이 많고 3초도 가끔 나오고 1초는 좀 준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3초를 따라하도록 하고 1초는 따라하지 않도록 해서 또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났더니
이번은 5초까지 살아남. 이거를 이제 게임 시키고 그거로 학습하고 게임 시키고 학습하고 이제 무한 반복 시키는 거죠. 맨날 며칠을. 알파고도 이제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 되는 거죠. 그보다 좀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 저걸 랜덤 넘버로 초기화해서 게임을 시키고는 그 중에서 어쩌다 운이 좋아서 조금 잘 된 애들은 좀 더 밀어주고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화학습이 진행되다 보니까 뭐 강화학습이 굉장히 프로미싱한 기술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뭐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강화학습 쓰면 지가 알아서 좋은 솔루션을 찾아주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현실성이 떨어지죠. 뭐 가장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리워드를 설계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현실성이 또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일을 저렇게 점수를 줘가지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뭐 게임 정도나 그렇지. 게임도 사실 쉽지도 않고요. 뭐 자동차 운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리워드가 높은 건가요? 빨리 도착하는 건가요? 그럼 뭐 막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도착을 하겠죠. 그럼 안 부딪히는 건가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부딪히잖아요. 그럼 안 부딪히면서 빨리 가는 뭔가 이 점수를 숫자 하나로 나타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 그 이제 리워드 설계도 힘들고 그 다음에 저걸 하려면 강학습 하려면 결정적으로 꼭 필요한 게 시뮬레이터인 거죠. 저걸 갖고서 게임을 하고 결과를 갖고서 학습을 하고 해야 되는데 내부적인 게임을 해야 되는 건데 시뮬레이터가 사실은 그렇게 현실 세계에 딱 맞는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뭐 강화 학습이라는 게 굉장히 프로미싱하게 들리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실현하기가 아주 쉽지만은 않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떤 딱 정확한 코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터가 가능하다. 그랬을 경우는 진짜 매력적인 선택 옵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뭐 인공지능이 원래 있었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 지금 화면이 끊길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그 임요한이 고스트 락다운으로 캐리어를 코스트 락다운으로 뭐 캐리어를 막 잡고 이게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보고서 이제 이 여기선 뭐가 좋다 이런 것들 잘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제 사람이 하는 진행인 거고. 근데 이제 예전 뭐 스타크래프트 해보신 부분은 이제 인공지능 이런 팩들이 있었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막 룰을 디자인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라, 처음에 어떻게 해라, 뭐 캐리어가 나라면 락다운을 걸어라. 왜냐면 컴퓨터는 그런 거 엄청 잘하니까. 이거 같은 경우 인공지능을 달성한 거지만 머신러닝 기법을 써서 달성한 게 아니죠. 이건 그냥 사람들이 규칙을 잘 써서 전문가들이 나라면 이렇게 플레이할 텐데 라는 생각을 잘 담아가지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맞지만 머신러닝 기반은 아닌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알파 스타라고 그 알파고 만든 데죠. 딥마인드에서 강화 학습을 적용해 가지고 스타크래프트를 트레이닝 한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스타크래프트 게임기만 던져주면 지가 알아서 게임을 배운 거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저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컨트롤할지 이제 하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 강화 학습을 쓴 거고요. 근데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강화 학습만 쓴 건 아니고요. 뭐 게임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 유닛 컨트롤 같은 경우는 강화 학습은 어느 정도 되는데 뭐 빌딩 오더라든지 이런 건 강화 학습으로 실패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딩 오더는 그 슈퍼바이즈 러닝을 써서 사람들이 어떻게 빌딩을 짓는지 그렇게 강화 학습과 슈퍼바이즈 러닝을 섞어서 달성을 했다고 하고요. 저 만화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인데 오른쪽 위에 있는 꽤 뭐 잘하신 분인 것 같은데 보시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런 전략 게임 더군다나 이거는 바둑이나 체스 같은 경우는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거잖아요. 현재 상황에 대한. 근데 저런 그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자 그러니까 감추어진 영역이 있고 정보가 굉장히 제한된 거죠. 이 경우에는 막 게스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건데 그 경우에서도 이제 그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된다.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보였죠. 네이처지에 아마 실린 논문일 텐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굉장히 그 훌륭한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현실과의 괴리는 아직 여전히 엄청나죠.
이 방식으로 실시적 문제 무엇을 풀 수 있을까는 사실 쉽지 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 이제 구글링 해보시면 굉장히 많을 텐데 이제 인공지능을 달성하는 방법 중에 이제 머신러닝이랑 그냥 그 프라미싱한 방법이고 현재 상황상 그리고 머신러닝은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러닝, 그다음에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어찌되었든 간에 가장 많이 보고 가장 익숙한 거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다. 그래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 태스크가 있다. 클래시피케이션은 뭐 클래스를 구별하는 거고 리그레션은 뭐 숫자를 잘 예측하는 거. 강화학습은 뭐 클러스터링 같은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비지도 학습은 클러스터링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뭐 같은 내용을 적은 숫자로 표현하겠다. 디멘저널티 리덕션 이런 게 있고요. 강화학습은 뭐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데 많이 쓰이는 거죠. 왼쪽 위에가 어떤 슈퍼바이즈 러닝 슈퍼바이즈 러닝의 어떤 모델인 거죠. 트레이닝 데이터 레이블을 주면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고 새로운 데이터가 오면 그걸 예측을 하는 거죠. 그다음 가운데 있는 게 클래시피케이션. 왼쪽은 사과, 오른쪽은 배 이런 거죠. 출력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러니까 1이냐 0이냐. 그러니까 구별인 거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아래는 리그레션. 출력 값을 연속적인 값으로 알려고 하는 거죠.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클러스터링이 이제 여러분 생각에 이제 가장 좋은 예인 거고요. 저기 점들이 있으면 얘는 A 클래스, 얘는 B 클래스, 얘는 C 클래스. A 클러스터, B 클러스터, C 클러스터로 나눠주는 거죠. 그다음에 디멘저널티 리덕션은 자 왼쪽은 가만 보시면 3차원의 상이 있는 거죠. 3차원 상이 있는데 저걸 2차원으로 저렇게 바꿨을 때 표현해야 되는 필요한 숫자는 하나가 주는 거죠. 점을 3개로 써야 되는데 2개로 표현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한 정보가 더 잘 표현돼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처리하기도 쉬워지는데 뭐 정보를 좀 잃더라도 처리가 굉장히 쉬워질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게 디멘전 리덕션, 뭐 피처 익스트랙션 이런 거죠. 슈퍼바이즈 러닝의 예인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그림에서 인공지능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인공지능을 달성하는 방법의 하나로 머신러닝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딥러닝인데요. 딥러닝은 머신러닝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작은 서브셋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브셋인데 그 응용 측면에서는 요즘에 거의 대부분 딥러닝 방법을 쓰죠. 그러니까 수많은 머신러닝 기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즘에는 딥러닝이 워낙 성능이 좋고 그 다음에 워낙 환경이 잘 구축돼 있어서 환경이 잘 구축돼 있다는 건 라이브러리 같은 거죠. 워낙 환경이 잘 구축돼 있어서 요즘에는 딥러닝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정말 뭐 8, 90%, 90% 이런 커버리지를 필요한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딥러닝이 뭐냐? 그냥 왼쪽이 쉘로우 뉴럴 네트워크, 얕은 신경망이 되는 거군요. 뭐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 뉴런을 황당하라 싶을 만큼 많이 연결시켜 놔서 굉장히 깊은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딥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딥 뉴럴 네트워크 그러면요. 굉장히 큰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뭐 제가 봤을 때 뭐 80점 정도의 대답은 되는 거예요. 뭐 그 외에 이제 더 복잡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뒤에 좀 나옵니다. 하지만 굉장히 큰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머신러닝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거의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큰 뉴럴 네트워크를 쓰느냐? 봤더니 문제들이 굉장히 이제 커진 거죠. 문제들이 그냥 뭐 파라미터 몇 개 찾아서 아까 같은 경우는 연원지 농원지 센서 데이터로 2개를 받고 그거 갖고서 클래스 2개를 뭐 이런 경우에 파라미터 몇 개 갖고 했는데 훨씬 더 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데요. 각 클래스별로
사진이 대략 1000장. 클래스의 개수는 1000개. 뭐 풀로 딸기, 뭐 매치스틱, 뭐 하여튼 뭐 많아요. 백팩. 클래스가 1000개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무슨 동물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뭐 알지도 못하는 동물들, 뭐 그렇게 생긴 동물 본 적은 있지만 이게 무슨 동물 이름인지 모르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입력도 굉장히 크고 뭐 보통 뭐 224 곱하기 224 칼라 이미지 쓰긴 하지만 그것도 뭐 몇만 원 훨씬 넘죠. 그렇죠? 10만 정도 되나요? 그렇게 되고 아웃풋도 1000개의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1000개의 클래스라는 건 보통 아웃풋을 1000개로 잡는데 첫 번째 숫자가 제일 크면 1번 클래스, 두 번째 숫자가 제일 크면 2번 클래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문제 풀려고 했더니 뉴럴 네트워크를 크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또 정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볼 겁니다. 아무튼 이런 큰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분류를 한 거죠. 여기 숫자를 보시면 왼쪽에 224 이런 숫자 보이시죠? 이게 입력인 거죠. 224, 224, 3 이런 거 보이시죠? 그냥 칼라 이미지인 거죠. 224 곱하기 224 곱하기 3 채널짜리 칼라 이미지를 넣은 거고, 오른쪽 끝에 보시면요 1000이라는 숫자가 보이는 거죠. 저게 이제 클래스의 개수인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입출력부터 먼저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224 곱하기 224 칼라 이미지가 들어가서 1000개 클래스로 구별해주는 뉴럴 네트워크인 거죠. 뉴럴 네트워크, 컨볼션 뉴럴 네트워크는 이런 그림으로 많이 그리는데요. 이 그림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는 또 앞으로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알렉스넷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시면요. 자, 뭐 이 좀 뭐 옛날 코드고 해서 뭐 코드 자체는 좀 자세히 보실 필요 없는데요. 뭐 이제 이게 뉴럴 네트워크를 선언하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 뉴럴 네트워크를 이미 학습된 파라미터들 읽어오는 부분이고, 뭐 지금 우리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요. 예, 인퍼런스한 결과만 보시면요. 요게 이제 224 곱하기 224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침팬지인 것 같은데 이제 오랑우탄이 첫 번째로 클래스로 나왔고요. 두 번째 침팬지, 세 번째 고릴라, 맥커크, 이것도 원숭이 계열로 알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뭔지 잘 모르겠네요. 아, 마스크인가요 그냥? 아무튼 그다음에 이거 뭐 위즐, 이거 동물 맞을 거예요. 쪽제비 맞췄고. 그러니까 이 사진을 넣으면 1000개 중에 뭔지가 나오는 거죠. 이거 넣으면 뉴 파운드, 뭐 이거 뭐 개인 것 같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전 모르는 거죠. 이게 뭐 개는 맞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어찌되었든 간에 개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개들인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하마죠. 코모도 드래곤도 나오네. 코모도 드래곤, 이거 인도네시아에 사는 그 무시무시한 도마뱀. 오터, 이거는 해달인가요? 수달인가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베어도 나오고. 이게 틀렸죠? 뭐 이런 것들. 스톤월 왜 나오죠? 벽돌 보면 좀 틀리죠? 그다음에 이건 임팔라, 이건 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알렉스 넷이라는 뉴럴 네트워크를 써서 결과를 본 거예요. 이거 불불 뭐 새 맞다라고 지금 찾아보니까 이건 잘 모르겠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근육질 아저씨는 그레이트 데인. 그레이트 데인이 굉장히 근육질의 개죠. 근육질의 개가 이제 그레이트 데인이죠. 아무튼 이 알렉스 넷이라는 거 이제 2012년에 나온 뉴럴 네트워크인데 224 곱하기 224 칼라 이미지를 넣었는데 꽤 구별을 해요. 인커버션 뉴럴 네트워크의 놀라운 점이죠. 그리고 틀리는데 얘를 왼쪽을 하마라고 하고 가운데를 화분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임팔라라고 했는데 뭔가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 기계치고는 뭐 그렇게 좀 비슷한 측면이 있네, 뭐 애썼네 정도 느낌이 나는 거죠.
이게 이런 결과를 볼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요 이미지넷에서 사람보다 잘한다는 평을 받죠. 사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1000개의 클래스 중에 사진 보고 구별하라고 해도 틀리는 비율이 엄청 높을 거예요. 뭐 착각하기도 하고 뭐 특히 동물 구별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인이 하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라는 평을 받고 있죠. 사람을 능가했다고 얘기해도 뭐 전혀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이제 알렉스 넷이 나오고 점점 사람들이 막 그 복잡한 뉴럴 네트워크를 막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2014년도에는 구글이 뭐 2015년도에는 뭐 이런 구조들이 나와가지고 딥러닝에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였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제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죠. 왜 하필 딥러닝이냐? 왜 뭐가 그렇게 좋은 거냐? 첫 번째는 뭐 굉장히 뭐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뉴럴 네트워크가 범용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를 갖고서 뭐 A 태스크를 했는데 입력막 출력만 좀 바꿔주면 뭐 B 태스크도 할 수 있고 뉴럴 네트워크 갖고서 저 보시면 맨 아래를 보시면 왼쪽이 게임 화면이고 오른쪽이 조이스틱 출력인데요. 저렇게 만들면 게임을 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쓸 수 있었다가 뭐 비슷하게 왼쪽에는 지금 현재 바둑판 상황을 넣고 오른쪽엔 돌을 어디 놓을지 바둑판이 19 곱하기 19인가요? 그러면 기껏해야 360개의 클래스 중에 하나를 고르면 돌을 놓는 거잖아요. 아까 1000개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바둑을 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 번역을 하러 만들 수도 있고 물건을 구별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 뭐 오늘 이제 이 코스에서 하게 될 뭐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할 때도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범용성이 좋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기술만 하나만 잘 알아두면 A 문제, B 문제, C 문제, D 문제 막 쓸 수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만 쓸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분야를 옮기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영상 처리가 전공인데 만약 음성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럼 옛날 같은 경우는 뭐 3, 4년씩 걸렸겠죠. 거기서 전문가 수준의 경지에 이르는데 그러니까 영상 처리 전문가가 음성 처리 전문가 수준의 경지에 이르는데 그 정도 걸렸겠죠. 그다음에 처음 입문자 당연히 더 오래 걸렸을 테고. 근데 요즘엔 그거에 뭐 3분의 1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기술이 워낙 공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A 회사에서 뭐 하던 일인데 B 회사에서 금방 적응할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공통 기술 기반이 같으니까요. 유연성이 좋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성능이 좋다는 건데요. 성능이 놀라울 만큼 좋죠. 왜 이렇게 좋은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 이제 간접적인 이해는 꽤 많긴 한데 아주 뭐 단도직입적으로 이래서 이렇게 해서 좋다라고 뭐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이게 증명도 돼 있지도 않고 증명할 수 있는 성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간접적으로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어떤 태스크를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인시키고 나면 그 태스크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들이 굉장히 하이라키를 가지면서 구성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저 사진을 주고 이게 카인지 펄스인지 애니멀인지 구별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뭐 얘가 제가 만들어서 뭐 사진 10만 장 갖고 트레이닝을 시켰다고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래쪽에 있는 뉴런들은 굉장히 로컬한 특징들의 액티베이션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시킨 게 아니라 제가 시킨 거는 업무를 잘해라 라는 것만 시켰는데 그 업무를 잘하는 과정에서 이 아래쪽 레이어는 인풋 픽셀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위에는 어떤 엣지가 있는지 그 위에는 어떤 코너나 어떤 콘투어가 있는지 그 위에는 어떤 파트들이 있는지 있다란 얘기는 거기는 뉴런들은 이게 뉴런들을 모아서 만든 거니까 거기는 뉴런들은 무슨 자동차 바퀴가 있을 때 반응한 뉴런이 생기고 사람 얼굴이 있을 때 반응한 뉴런이 생기고 뭐 무슨 동물이 있을 때 반응한 뉴런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그 업무 분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건데, 그러니까 뭐 저희가 우리가 갖고서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도 하는데, 뉴럴 네트워크를 잘 트레인 시키고 나시면요, 각각의 뉴런들이 업무 분담을 해서 어, 업무 분담을 해가지고 하이어키를 가지면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수많은 가능성들 중에서 이렇게 트레인이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좀 부족하긴 한데요. 굉장히 일관성 있게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고, 우리가 휴리스틱하게 룰을 디자인한 것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잘 동작을 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이게 데이터를 밀어 넣으면 성능이 계속 좋아지는 거죠.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뭐 병목이 걸리고 이런 게 하는데, 데이터가 자꾸 들어가면 성능이 자꾸 좋아집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경우가 하나 있었다고 치겠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엔지니어가 막 머리를 쥐어 짜야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왜 발생을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해가지고 막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엄청 멋진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였죠. 근데 지금 패러다임에서는 데이터를 추가를 하게 되면 성능이 조금씩 계속 좋아지는 거죠.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어두울 때 잘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어두울 때 사진을 많이 넣어주면 되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괜찮은 솔루션일 수도 있죠. 뭐 머리를 쥐어 짤 필요 없이 모아서 처리하면, 데이터를 모아서 처리하면 된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꼭 뭐 저게 항상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안 되는 경우거나 뭔가 이렇게 사용자한테 심히 거슬린 부분이 있으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if만 하나 붙여서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머신러닝을 이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상황이 안 발생하도록 금지시키기가 되게 어렵죠. 뭐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켜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학습시켰다고 뭐 통계적으로는 당연히 개선되겠지만 그 상황이 사라진다라고는 보장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좋지만, 어떤 특별하게 안 된 이 경우는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거나 뭐 그런 것들 처리하는 데는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장점은, 이게 계산량은 황당하게 많지만 계산이 굉장히 레귤러예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연산을 계속 반복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병렬 처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병렬 처리 하드웨어, 뭐 지금 같은 게 GPU가 많이 쓰이고 있죠. 병렬 처리 하드웨어를 잘 쓰게 되면 굉장히 빨리 할 수도, 지금 빨리 할 수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앞으로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병렬 처리에 매우 적합하다. 이런 매력적인 점 때문에 딥러닝이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하자면, 인공지능은 넓은 의미에서 사람처럼 일하는, 행동하는 기계를 만들고자 함.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을 실현하는 뭐 대표적인 방법. 입출력의 관계를 데이터를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분야. 그 다음에 딥러닝은 굉장히 큰 신경망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머신러닝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보셨지만 이론적인 측면, 성능이 좋다, 뭐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리프레젠테이션이 잘 된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굉장히 현실적으로 데이터를 넣으면 성능이 올라간다, 계산이 굉장히 병렬적이다, 이런 장점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 갖고서 산업에 적용하기에,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하기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AI를 이해하는데, 딥러닝 이해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죠. 그래서 AI가 뭔지, 머신러닝이 뭔지, 딥러닝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